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지은이는 한성희, 이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정신분석가이자 소아정신과 의사. 지은 책으로 20만 독자의 공감을 얻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가 있다. 얼마 전 아이 키우는 문제로 한 엄마가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친정엄마로부터 과도한 통제와 비난을 받아왔다. 친정엄마는 딸이 어려서 공부를 곧잘 하자 학원부터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간섭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간의 고생을 들먹이며 못된 딸이라고 비난했다. 그녀의 목표는 절대 자기 엄마 같은 엄마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지나치게 걱정하고 통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꾸 아이를 학원에 들이밀고 아이의 산만한 태도를 꾸짖게 되더란다. 치를 떨 만큼 싫어했던 엄마의 행동을 자신이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아이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가 말했다. 꼭 뭐가 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돼도 돼. 너는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러워. 그러고는 오랜 시간을 울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게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자 자기가 살아가는 내내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것을. 마흔에 접어들며 경험하는 혼란은 전환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내면의 소리다. 이때의 혼란은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 누구나 거치는 당연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니 딸아, 마흔의 흔들림 앞에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 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 느낌을 믿고 내 생각을 신뢰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 성공한 인생이다. 모든 걸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또 세상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렴. 40대가 되면 삶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한다.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이끌어야 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나이든 부모님은 작은 일도 함께 결정해 주기를 원하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아이는 자주 아프고 부모의 손이 필요한 숙제가 늘어난다. 나 하나만 잘 건사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삶이 타인들에 의해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내 30대 시절이 떠오른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취직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내 30대 중반 시절이 지금의 마흔과 비슷할 것이다. 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침에는 레지던트들과 세미나를 하고 근무 시간에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틈틈이 짬을 내 회의에 참석하고 논문도 써야 했다. 그런 와중에 엄마를 찾는 너를 돌보고 양가 집안의 대소사와 잡무도 해결해야 했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게 맞춰진 퍼즐 같았다. 정말 오늘 하루만 무사히를 되뇌이며 살던 시절이었다. 당시 나를 정말로 괴롭히던 건 몸이 2개라도 모자란 바쁜 일상이 아니었다.
내 삶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분노감이었어. 젊은 의사로서 내게도 목표와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내 미래를 위해 온전히 투자하기가 힘들었다.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은 내가 없는 헛개비 같았고 나라는 배에 올라탄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것만 같았지.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생각, 주변 사람들이 나를 쥐고 뒤흔드는 느낌. 당시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던 건 바로 이것이었다. 그 시절 문득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과제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나 하나만 잘 돌봐도 괜찮았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게 된 거야. 그 시절도 언젠가 지나간다.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이것저것 요구하던 그들도 조금만 있으면 배에서 내려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다. 너는 현재 너를 잃어버린 것 같겠지만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다. 작년 3월 뉴욕타임스는 40대에 접어든 밀레니얼 세대의 현실을 다룬 기사를 실었다. 40살에 접어든 산부인과 의사 케이틀린 더넴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 그녀의 인생이 요즘 40대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듯했다. 그녀가 태어난 1980년대 초중반은 미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렸던 때라고 한다. 당연히 그녀는 경제적 풍요가 지속될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어머니가 불경기로 20년간 근무한 직장을 잃고 각종 대출 상환에 시달리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했지만 그나마 등록금이 적은 공립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는 이미 3억 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2006년에 산 집은 2008년 금융위기로 가격이 반토막 났고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는 응급실에서 교대 근무를 하느라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 그녀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직장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다. 제 삶은 전체가 하나의 긴 위기였어요. 교육 부채, 경력 위기, 육아 비용, 임금 압박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합니다. 제 남편도 전문가이고 저도 전문가이지만 우리의 직업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만약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외부 상황의 변화가 심할수록 내면에 집중하는 것은 꽤 도움이 된다. 불안한 삶을 대하는 첫 번째 방식은 안전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 위주의 선택을 한다고 해서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생존을 위해 참고 견디는 삶에는 즐거움이 없다. 두 번째 방식은 꿈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꿈을 중심에 두는 삶에는 도전과 열정, 성취, 자부심이 있다.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자괴감이 몰려온다. 또 꿈을 이뤘을 때조차 잠깐 승리감에 젖을 뿐 곧이어 허탈함이 찾아온다. 불안한 삶을 대하는 세 번째 방식은
그냥 존재하는 삶이다. 세상에는 단순히 태어났다는 이유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더운 여름에 불어오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 맛있는 피자 한 조각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담소.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다. 절망을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스틸 앨리스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명망 높은 언어학자 앨리스 하울랜드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을 앓으며 건강과 기억과 지성을 서서히 잃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남편, 변호사인 큰딸, 의사인 아들, 배우를 꿈꾸는 막내딸까지 앨리스의 삶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이 성공한다면 안나의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다. 리디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연극 무대에 선 모습도 보고 싶었다. 톰이 사랑에 빠진 모습도 보고 싶었다. 존과 안식년을 한 번 더 보내고 싶었다. 읽는 능력을 잃기 전에 원 없이 책을 읽고 싶었다. 앨리스는 방금 든 생각들에 놀라며 실소했다.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에 언어학이나 강의, 하버드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간다.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다. 각자가 느끼는 성공과 행복이 다를 뿐이다. 문제는 자기에게 무엇이 성공이고 행복인지 정의하지 못할 때 생긴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복, 저 사람의 성공에 휘둘리게 된다. 한 번에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따라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성공과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겉으로 멋져 보이는 타인의 성공이 꼭 너에게 적합한 성공은 아니다. 그러니 내가 느끼는 행복이 맞는지 틀리는지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남들이 너를 뜯어말려도 강하게 마음이 끌리고 포기가 안 되면 한번 가봐도 괜찮다. 나이가 몇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랴. 처음엔 의아한 선택처럼 보여도 그런 선택이 쌓이고 쌓여 너만의 스토리가 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0쯤 되면 사람들은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대략 정해졌고 이제 그것을 지속할 일만 남았다. 내가 40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도 이런 것이다. 선생님,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아요. 해야 하는 일뿐인걸요. 지루해요. 옛날처럼 놀고 싶어요. 그땐 하루하루가 재밌었거든요. 34세의 나이에 여성 최초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종신 교수가 된 엘렌 랭어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1979년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 8명을 한 수도원에 모아놓고 일주일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수도원 내부를 20년 전인 1959년과 똑같이 꾸며놓았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당시의 드라마, 영화, 뉴스가 흘러나왔고 신문도 1959년의 것이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에 두 가지만 지킬 것을 요구했다. 첫째는 1959년으로 돌아가 당시의 자신처럼 지낼 것. 둘째는 청소나 설거지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할 것. 노인들은 실험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늙어서 모든 일이 힘에 부친다고 호소했다. 기력이 없어 아무런 신체 활동을 못한다고 했고 눈이 잘 안 보여 독서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어떤 노인은 자녀의 부축을 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간 20살 젊게 생활하자 그들의 신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청력과 기억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 관절 유연성, 손놀림, 악력도 향상됐다. 서 있는 자세가 꼿꼿해졌고 전보다 빨리 걸었으며 대화가 늘었고 협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누가 봐도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쳤으며 훨씬 젊어 보였다. 이 실험을 통해 엘렌 랭어 교수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신체적 노화가 아님을 밝혀냈다. 스스로 늙었다고 믿고 그 심리적인 나이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진짜 늙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이를 사회적인 시계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20살에는 대학에 가야 하고 30살에는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40살에는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이에 따른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따른다는 것이다. 결국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나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따르는 우리의 무심한 태도가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 사람들이 예순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니?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이다. 자유로운 시기는 끝났다고 여기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산 것이다. 그러다 예순이 되어보니 40살이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사람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이가 몇이든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오늘 후회가 없고 내일이 기대된다. 그래야 예순이 되어도 매일 새롭고 미래가 궁금해진다. 상담을 하다 보면 번듯한 직장에 화목한 가정에 세련된 태도까지 갖추었지만 한편에 우울과 공허가 느껴지는 여성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 공통의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과연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혹은 내가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슬픈 의문이다. 그들은 누구나 그렇듯 온전히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사랑은 들쭉날쭉하고 믿을 수 없는 것, 무언가를 해내거나 쓸모를 증명했을 때만 보상처럼 잠시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언제나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이 원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그들은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 삶에도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껏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너무 고단하게 살아왔음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사는 내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 정신 분석에서는 이를 참 자기라고 부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의 셈이다. 비난받지 않은 참 자기는 나무가 해를 향해 가지를 뻗듯이 자연스럽게 자아 실현을 하고자 노력한다. 참 자기로부터 시작된 욕구는 번아웃 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참 자기의 고유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창조적 힘은 바로 참 자기로부터 나온다. 정신분석가로서 말하자면 만족스러운 삶이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을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문제는 타인의 환호성과 인정은 내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그 즉시 사라져 버린다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슬픈 마음이 든다. 존재 가치 증명에는 끝이 없으니까. 계속 승리해야 하니까. 마음 편한 날이 단 하루도 없을 테니까. 그러다가 결국 삶은 고단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될 테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꼭 뭔가를 이뤄야만 괜찮은 인생은 아니라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로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하다고. 그러니 타인의 환호성과 인정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데서 나오는 고유의 힘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는 모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정신분석 지식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기 위해 진료실의 문을 두드린다. 그 중에는 탄탄한 지식으로 무장해서 나를 놀라게 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마치 전문가처럼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와 원인을 줄줄 읊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치료가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그들에게 정신분석 지식은 문제를 대면하기 위한 도구이기보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젊은 여성이 진료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사람 많은 지하철에 탔다가 꽉 끼어서 숨을 못 쉬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진정시키느라 좀 늦었어요. 내가 보기에 그녀는 치료를 회피한 것이고 이에 대한 핑계로 트라우마라는 단어 뒤에 숨었을 뿐이다. 바람둥이인 남성은 진지한 관계 맺기를 회피하는 이유로 어릴 때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을 빼앗긴 경험을 얘기한다. 엄마가 동생만 챙기는 바람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고 그것이 결국 지금의 인간관계까지 망치고 있다는 항변이다. 일만 하다가 가족과 관계가 소원해진 남성은 아버지에게 비판만 받아온 과거의 경험을 그 이유로 든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끝내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금 자신이 일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오로지 부모 탓일까? 원인이 무엇이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법을 찾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과거를 비난하며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찾아낼 뿐이다. 사실 그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과거를 탓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지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들도 겉으로는 힘들고 외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맺기가 껄끄럽고 버거워서 이 과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적당한 구실을 마련한다. 가장 좋은 핑곗거리는 바로 과거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절대 바꿀 수 없으니까 말이다. 미국의 정치인 링컨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인생의 중간쯤 오면 얼굴에 물려받은 것보다 살아온 경험이 더 드러난다는 뜻이다.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를 탓하며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도 나의 선택이요. 과거를 떠나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어제까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이었어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진다. 아이가 클수록 부모는 너는 잘 해낼 거다 라는 믿음과 지지를 보여주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좋다. 그러면 아이도 잘 크고 사이도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서도 믿음과 지지를 보여주는 일에는 끝내 인색하다. 사랑을 많이 준다고 아이가 잘난 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스스로 내리는 판단에 믿음이 있고 한 번 결정하면 뭐든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 부침이 와도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평형을 되찾는다. 본 모습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약점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타인에게 허심탄회하게 요청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 타인의 시선에 크게 움츠러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이가 잘난 척할까봐 충분한 믿음과 지지를 보내는 게 꺼려진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잘난 척은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 사랑의 부재, 즉 애정결핍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취약하고 공허한 자아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는 커서 나르시시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거의 없으며 모든 일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안심한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을 두려워한다. 사랑이 사람을 망칠까봐 걱정한다. 하지만 사랑은 누구도 망가뜨리지 않는다. 망가뜨리는 사랑은 타인을 좌지우지하려는 통제욕일 뿐이다. 그러므로 부모만큼은 무조건 아이에게 사랑을 퍼주어야 한다. 딸아, 내 친구 중에는 한때 자식 걱정에 속을 끓였던 이가 있다. 아들이 크게 엇나간 적도 없는데 공부를 잘 못할까봐, 운동을 잘 못할까봐, 나쁜 친구를 만날까봐 아이를 기르는 내내 걱정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던 친구가 요즘 들어 더 이상 아들 이야기를 안 하더구나. 아들이 40이 넘었을 때 비로소 제 인생 자기가 잘 살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걱정을 했든 안 했든
아들의 삶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리 걱정을 사서 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 아닌 후회를 했다. 부모는 아이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아이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친구가 더 일찍 그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아들과 즐거운 추억을 몇 가지쯤은 더 만들었을 텐데 뒤늦은 후회가 안타까울 뿐이다. 정신분석가 칼 융은 마흔에 접어들어 경험하는 혼란은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 거치는 당연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년기는 절정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힘과 모든 의지를 다해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인생 후반기가 시작된다. 열정은 이제 얼굴이 바뀌어 의무라고 불린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고 한때 놀라움과 새로운 발견을 가져다 주었던 길이 이제는 습관에 의해 지루해진다. 그는 앞을 내다보는 대신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재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때 진정한 동기를 추구하고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진다. 칼 융은 아이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부모의 살지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른이 되는 동안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것은 페르소나, 즉 가면의 삶이다. 사회에서 용인하는 적합한 행동이자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다.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부인 대략 40살까지 페르소나의 삶을 사는데 전력을 다한다. 그처럼 세상에 적응하느라 묻어둔 재능, 잠재력, 에너지, 살지 못한 삶은 그림자가 된다. 한마디로 철드느라 참고 억눌러온 모든 것이 그림자 안에 있다. 마흔이 되면 페르소나의 삶을 이끌던 에너지는 거의 바닥이 나는 반면 억눌러 놓았던 그림자의 에너지는 손쓸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다. 그래서 융은 마흔이 되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맞붙은 대결에서 자아는 현명하게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림자를 잘 들여다보고 솔직히 인정하고 조금씩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림자를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다가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폭발해 정말로 한순간에 삶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중년에 이르러 대책 없이 일을 관두거나 말도 안 되는 대상과 바람이 나거나 섣부르게 이혼을 하는 등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면의 그림자를 만나야 한다. 어린 날에 만끽했던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 마흔이 되면 페르소나가 아닌 그림자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수혈받아야만 한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야 한다. 두려워서 대면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욕망이나 꿈에도 조금씩 눈길을 주는 훈련을 해야 한다. 진짜 원하는 건 억압된 욕구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가 오랫동안 치료했던 한 여성은 도덕과 정절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을 특히 경멸했는데 치료를 거듭할수록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망이 자신에게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보니 바람을 피우고 싶은 대상은 하나같이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남녀 차별이 무척 심했다고 한다. 그런 성장 배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성성을 억압하며 순종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내부에는 아버지만큼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그녀는 점차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녀는 화폭의 남성성을 과감히 드러냈고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자리를 늘려나갔다. 나중에는 미술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루는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희야,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 필요 없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다. 아무리 안타깝고 화가 나도 자기 인생이 아닌 이상 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인데도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 반면 분명 불행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을 뿐이다. 다행인 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서 만나면 된다. 그렇게 내 행복이 쌓이면 다른 사람에게 욕망을 투사하는 일이 줄어들고 관계가 저절로 회복된다.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면 나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인간은 했던 일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더 크게 느낀다. 사람들은 온갖 후회를 안고 진료실을 찾아온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의 사연을 들은 나로서는 그 어떤 선택을 했어도 그들은 또 다른 후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한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는 게 힘들다고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은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을 호소한다. 하루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한다는 이른바 건물주인 70대 남성이 병원을 찾아왔다. 강남에서 꽤 유명한 자산가로 통하는 데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 오랫동안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한 번도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은 대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와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 팔자겠지요. 그는 원래 신부가 되기를 원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종교인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왔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이뤘음에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기에 오랫동안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 들어 인생을 돌아보니 종교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계속 부정해온 것이 못내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는 진료실 문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내 것이 아닌 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반대로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와야 하는 것들은 또 쉽게 오죠. 이것이 삶의 커다란 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의 말맞다나 개인의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오지 않을 일은 오지 않는다. 나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마음껏 살고 싶은 사람이 순간순간 합을 맞춰온 과정이 곧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행한 선택과 결과가 쌓여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따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꼭 하나만 뽑으라면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구나. 나 자신을 좋아해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느낌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 원하는 일을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타인과 세상을 탓하는 일이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삶이 평화로워진다. 그런데 나 자신을 좋아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지 못할까? 다 큰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사소한 일에 갑자기 욱하고 억울하다고 땅을 치고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펼치며 떼를 쓴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명절이 되어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였을 때 자주 벌어진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른의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바라는 건 거창하고 특별한 게 아니다. 적절한 돌봄과 안전감, 사랑과 지지가 전부다. 우리 내면엔 모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아이를 힘껏 안으며 위로해 주는 것이다. 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왜곡된 시선과 사고 패턴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으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는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딸아, 몸만 컸다고 어른이 아니다. 가슴 속에 숨어있는 약하고 여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감싸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슴에 맺힌 게 없는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의 마음이다. 우리는 은근히 타인이 나처럼 느끼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다. 의사가 되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것이다. 선생님, 제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은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나도 모른다이다. 행복은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정말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보통의 경우라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문제를 과거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그것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인생 그 자체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부모나 나라를 고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임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다. 쓸데없는 걱정과 집착을 거두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진인사 대천명.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 어쩔 수 없는 타인의 마음, 과거의 일, 세상사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거두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양면적이다. 따라 지금까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오며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단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타인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기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타인에게도 너그럽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자꾸만 누군가가 밉고 그를 탓하느라 밤잠을 설치게 될 때는 한 번쯤 내 마음을 돌아보렴. 스스로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부분은 없는지 말이야.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루크. 그에게 어느 날 한 환자의 아버지가 찾아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왜 자기 아들이 머무는 병실만 빼놓고 청소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당황했다. 환자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오는 사이에 그 방을 말끔히 청소해 놓은 터였다. 하지만 그는 항변하지 않았다. 막 청소를 끝낸 병실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그것도 웃는 얼굴로. 그 병실의 청년은 어쩌다 싸움판에 휘말렸다가 다쳐서 6개월째 혼수 상태였다.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 곁을 지키며 깨어나기만을 기도했다. 하지만 아들의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는 지쳐갔다. 루크는 그런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했다. 계속되는 밤샘 간호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트러진 보호자를 배려하는 것도 그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사회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와 정치학자 케니스 샤프가 함께 쓴 어떻게 일에서 만족을 얻는가에 나오는 에피소드다. 그들은 루크에게 대다수 직장인들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일의 목적과 의미였다. 대다수의 청소부들은 병실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직무와 동일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루크는 달랐다. 그는 환자와 보호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자기 일의 목적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 실행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일에서 소외되지 않고 깊은 만족을 얻는 방법이었다. 일은 성취의 기쁨을 준다. 일터에서 승승장구할수록 만족감도 커져야 할 텐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 공허함과 무력감이 몰려온다. 왜 그럴까?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삶을 의미와 가치를 찾는 내적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전통의 힘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요즘은 빅미의 시대다. 빅미는 성취하고 성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싶어 한다.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바라본다. 사람들은 빅미의 요청에 따라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기술을 익힌다. 반면 리틀 미는 자신을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자아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자주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므로 인간은 끝없이 자아를 단련해 나가야 한다. 리틀 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이고 더 높은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다. 리틀 미는 이기심과 자만심을 다스리고 타인에게 선행을 베푼다. 성공을 추구하는 빅 미와 성장을 추구하는 리틀 미는 서로 갈등하는 관계지만 오랫동안 균형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능력주의와 소셜미디어가 득세하는 현대에 이르러 리틀 미의 힘은 굉장히 약화되었다. 현대인들은 빅 미의 주문에 따라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부와 명성을 쟁취하고자 노력한다. 그에 따라 내적 세계는 축소되고 외적 세계는 팽창했다. 그러나 빅 미만 따르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다. 달리는 법은 익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런 사태를 피하고 싶다면 리틀 미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리틀 미는 우리로 하여금 의미와 가치를 찾으라고 이야기한다. 리틀 미가 중심이 될 때 나는 지혜로워지고 삶은 더욱 큰 이야기로 흘러간다. 빅 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리틀 미는 우리에게 어디로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단단한 내적인 삶이 없으면 풍선처럼 부풀려진 외적인 삶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40 전까지는 빅 미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40 이후에는 리틀 미의 요구가 고개를 든다. 의미가 있어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데이비드 브룩스는 조문을 미리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조문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조문객들이 작성하는 글이다. 조문에는 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고스란히 나와 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단어로 기억할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의사로 몇 년을 봉직했는가 보다 비록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어도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면 좋겠다. 내 삶을 어떤 이야기로 남기고 싶은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일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부패한다. 그러나 일에 영혼이 없다면 인생은 질식사한다. 지금까지 벌써 40이 된 딸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간이 삶에 바라는 거의 유일한 한 가지만 꼽는다면 아마 자기 삶을 잘 살다 가는 게 아닐까요? 해석과 방법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생각에 잘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일부러 자기 삶을 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직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마저도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잘 사는 삶을 다른 말로 삶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궤적을 결정합니다. 부유해지면 삶이 여러 면에서 편리합니다. 그런데 편리함과 성공은 다릅니다. 명예를 얻으면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오래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몇백 년 혹은 1, 2천 년이 지나면 이름은 잊혀집니다. 후대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권력의 유통기한은 부나 명예보다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거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야만 가능하죠. 그것도 딱히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인생을 잘 산다는 것, 한 번뿐인 인생살이에 성공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 나다운 인생을 창조하는 것, 나만이 살 수 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재능과 꿈과 가능성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비유하자면 세계 80억 인구는 80억 종류의 각각 다른 꽃인 셈이죠. 이 세상 모든 동식물들은 각자 가장 자기답게 살다가 죽습니다. 사자는 사자답게 살고, 뱀은 뱀답게, 고래는 고래답게, 장미는 장미답게 삽니다. 뱀이 되고 싶어하는 사자나 고래가 되고 싶어하는 뱀, 혹은 장미처럼 살기를 바라는 고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므로 가장 인간답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저는 감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인생 성공을 이루려면 인간을 알아야 하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운 삶인지, 그 해답은 인간의 본성에 있고 나의 내면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연구할 때 학자들은 그 동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로 가서 관찰합니다. 심지어 평생을 바쳐서 관찰하기도 하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들여다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파악해야겠죠. 인간 정체성의 핵심은 정신입니다. 가난한 집 장남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희생을 해야 했던 옛날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장남은 그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가 온 힘을 기울여 진화시켜 온 것은 정신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인류 진화의 꽃봉오리이고 핵심이죠. 인간다움과 나다움에 대한 탐색은 한마디로 정신에 대한 연구입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두뇌의 연관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발이 아니라 머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그만큼 인간 정신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의식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정신을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등 정신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해왔던 일들은 이제 AI와 로봇이 점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더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혹은 우리 정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스스로 꽃피울 수 있도록 정신과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정신없이 살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